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이슈가 또 나오게 될지 저희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함께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타임라인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조금 전에 LPR 금리가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중국 쪽의 기준금리, 이번 주에 굉장히 또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첫 타자를 선점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공모청약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경제지표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죠.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된 소식부터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최근에 피크 차이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피크 차이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 어떠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GDP 발표에 대한 일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2%로 나오면서 작년에 최종 GDP의 경우에는 5%대로 이제 중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대치와는 좀 부합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뚜렷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없다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소비 경제 역시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말할 것 없이 청년 실업률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주택 가격도 12월에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부동산 투자라던가 착공 면적이라던가 판매 증가율의 동반 역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 역시도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금융시장으로의 불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에 원하는 것들은 중국의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다들 원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MLF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쵸, 네. 네,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양책으로서 10bp 정도는 인하해주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에 동결을 이제 진행을 했고, MLF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LPR 역시 또 이제 동결이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2시간 전쯤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LPR 역시 동결 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는 쪽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랑 중국의 경기 활성화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새해가 되고 지금 G20 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과하게 선반영이 됐고 급격하게 증시가 오르면서 지금은 다 매물로 출회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되는 것들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됐던 좀 큼직막한 잠정 실적들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약간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또 증시에 어떠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사실상 기준금리를 중국 쪽에서는 좀 동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좀 넘어가서요. 보니까 카카오게임즈 롬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CBT가 이제 내일 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임 종목들 최근에 조금씩 또 반등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카카오게임즈 지난해 실적도 좀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네, 걸 차트를 그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카카오게임즈에서도 신작을 한 3개 정도 출시를 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빠르게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순위에서 밀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신작을 통해서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매출 기여도는 미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카카오게임즈에서 이제 출시를 한
테스트하는 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롬에 대한 베타 테스트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10개 국가에서 동시에 실시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해외 매출 비중을 잠깐 체크를 하고 갈게요.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그래도 좀 높았습니다. 40%대 수준이었는데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16%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와 다른 게임사와 비교해서 매출 비중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넷마블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5%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넥슨의 경우에는 37%, 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의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에 신작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낮다 보니 올해 카카오 게임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신작 출시와 함께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외에도 같이 동시에 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출시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까지도 플러스를 시키면 네. 조금 더 나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게임즈의 롬 출시에 대해서 자기 잠식으로 인한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MMORPG의 장르를 중심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에 타겟층이라던가 뭐 게임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신작으로 MMORPG를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MMORPG의 이용자를 잠식시킬 수 있다라는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을 출시했는데 초기에는 성과가 좋았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게임자를 좀 잠식을 하면서 매출이 네네.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롬도 글로벌 동시 출시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규모는 이제 올해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존 작과의 자기 잠식 우려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CBT 테스트를 내일 앞두고 있기는 한데 신작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또 이용자 수가 는다고 해도 과연 이 부분이 호재일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보겠습니다. 내일 또 보니까 요즘 새해 들어서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가 IPO 시장이 굉장히 맞아요. 좀 화랑인 것 같던데 이번에 또 공모주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공모주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23일부터 24일까지 이닉스라는 종목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4개 정도의 공모 청약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지난주의 경우에도 현대힘스, 포스뱅크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청약 흥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약간의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 부품 관련한 기업이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살짝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배터리 발화라던가 열 폭주를 막아주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 셀 패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내화격벽 선재 이렇게 2차 전지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23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이닉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라는 테마가 붙으면 이제 거의 뭐 흥행 보증수표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네.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약간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둔화되고 있고 배터리 가격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공모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업황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2차 전지의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상장됐던 기업들보다는 몸값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좀 살펴보면 이닉스의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들을 좀 기업들이 많이 제시를 해주면서 이번에 공모가도 14,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상장 후의 예상 시가총액은 뭐 1,27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수요 흥행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닉스도 또 청약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청약 자체는 좀 기대가 되지만 오늘도 그렇고 2차전지 종목들 흐름이 좀 많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24일에 또 네.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2차전지 종목들을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또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테슬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뚝뚝 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커다란 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요 모델들에 대한 가격을 좀 인하를 하면서 네.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고질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가격을 인하하는 필두로 지금 치킨 게임이 계속 전기차들 맞아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아디 역시 치킨 게임을 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까지 추월해 버렸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테슬라에는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익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내부에서는 노조를 결성하겠다라는 이슈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에서는 생산직에 대한 임금을 인상해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 지역에 대한 리스크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홍해 지역이 막히면서 우회로 운항을 하게 되면서 물류비도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물류 차질로 인해서 공장 생산이 중단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4일에 이제 테슬라의 구체적인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는데요. 네. 이제 약간 두 가지로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수익성 악화가 바닥을 찍었는지를 이제 지금에 네.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해석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악화된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이제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뭐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실적도 실적인데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새벽에 발표를 하면 아마 한 번에 또 국내 시장에 완성차 업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랑 기아는 또 사상 최대 실적 낼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는 별개로 이제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실적 전망은 또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5일에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4분기를 포함해서 연간 실적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굉장히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좀 환호하게 했던 모멘텀들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63조 원대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이제 두 기업이 합산해가지고 27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그 근거로는 이제 얼마 전에 2023년 연간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랑 기아 모두 국내랑 해외 쪽에서 판매량이 2022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특히나 미국 쪽에 대한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늘어났었던 기대 요인으로는 SUV라던가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이제 차량들에 대한 판매가 좀 많이 증가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환율이라던가 원자재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좀 우호적인 외부 조건까지 같이 이제 좀 조화롭게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3년에도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리스크로 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초에는 이제 북미에서 신형 산타페가 출시가 됩니다. 이쪽에서 또다시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에서 12개월 대기 일수를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 판매량이 감소를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미국 쪽의 신차 모멘텀으로 이 믹스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또다시 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 현대차랑 기아 실적까지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정들을 보니까요. 앞서서 공모청약주로 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그 뒤쪽으로 보니까 스튜디오 3익도
공모 청약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종목은 가구 회사, 가구를 유통하는 맞아요. 회사라고 하던데 약간의 고평가 논란이 이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지도 간략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 이제 스튜디오 3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래 이제 코스닥 시장에 스펙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스펙 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몸값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었었는데요. 이게 가구 회사잖아요. 그쵸. 내수 소비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너무나도 높았다가 그래서 이제 몸값을 계속해서 낮췄어요. 2번이나 낮췄는데 그럼에도 몸값이 여전히 높다라고 아이고, 해서 네. 이제 작년에는 상장을 철회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25일, 26일 이렇게 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는 몸값을 조금 낮춰서 공모가가 한 14,500원에서 16,500원 사이로 이제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공모가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몸값은 낮췄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가구 회사가 왜 이렇게 몸값이 높냐 이런 네네.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따라붙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닉스의 경우에는 2차 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가 높아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3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고 가구의 업황 자체도 막 그렇게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업황인데 이렇게 몸값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닉스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 청약 일정까지 한 주간의 일정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타임라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후반 쪽에 가신다면 PC 물가지수라든지 연준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참고할 만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번 주도 눈여겨서 이런 종목들 이슈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들 봤고요. 그러면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한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 볼까요? 이제 23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좀 할인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카드가 판매가 네. 되는데요. 이제 교통비가 이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달 교통비로 따지면 좀 부담스러우신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만 23일부터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기후 동행 카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65,000원만 내면 서울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따릉이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정기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62,000원만 내면 이제 무제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물 카드로도 내가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어플로도 이제 발급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티머니 앱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편의점이라던가 지하철 내부에 있는 고객 안전실에서 3,000원만 내면 실물 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대중교통비가 편도로 1,500원이라고 그쵸. 쳤을 때 왔다 갔다 하면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이 한 달에 21일을 출근한다고 했을 때는 1,500원이라고 쳤을 때 63,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기후 동행카드가 6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이상을 써야지만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한 달에 교통비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65,000원 이상이면 이 기후동행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할인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아쉽게도 서울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거는 5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때 출시가 되면 제가 그때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생활적인 정보들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을 미리 보기 해보는 시간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